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습니다. 후보들의 첫날 일정 살펴보지요.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두 분 다 경부선인데 한 사람은 상행선, 한 사람은 하행선, 갈 길이 달랐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전라북도, 호남 쪽을 찾았고 안철수 후보는 대구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 첫날 네 후보들의 선거운동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영상이 아직 안 들어왔군요. 네, 그러면 일단 지도를 먼저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자, 윤석열 후보 경부선 하행선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안철수 후보는 안동, 영주, 보수, 텃밭, TK 지역을 공략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자, 강규정 단장, 먼저 이재명 후보가 부산을 공식 선거운동 첫 출발지로 삼은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건 거이 경제 대통령, 유능한 경제 대통령. 그래서 제2의 경제 수도인 이 부산항을 찾은 겁니다. 부전역도 찾고 부산항을 찾아서 경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대전 찍고 서울에서 오늘 동시에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광주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오거든요.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은 광주에서 서울로, 우리 후보는 부산에서 경제 현장을 보고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오늘 첫날을 종합하는 것으로 선거. 그러면 서울에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납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만납니까? 정세균, 이낙연 그리고 추미애 대표를 포함해서 원팀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첫날 컨셉입니다. 어디에서 만납니까? 서울 터미널? 호남 터미널, 강남 터미널 쪽에서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터미널에서? 네. 그러면은 지금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호남에서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고 정세균 위원장은요? 정세균 우리 후보는 전북 쪽을 돌고 역시 서울로 오고 있고요. 추미애 대표는 대구 쪽을 돌고 후보와 함께 서울로 오는, 그래서 원팀을 이 전국을 퍼뜨리는 첫날이기 때문에 전국의 동맥인 그 터미널에서 만나서 첫날을 종합하는 이런 선거 후보 컨셉입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의 동선, 어떤 메시지가 있고 이런 그림들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죠. 네. 서울을 처음으로 광화문이죠. 네. 그것은 어떤 의미를 둬야 될까요? 뭐 당연히 이제 광화문은 서울의 중심이고 또 대한민국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실 광화문은 근세 정치사에서 그 광복의 현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6.25 사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치적 그 사건의 현장이었는데, 그러한 대한민국 역사의 그 현장에서 출발을 해서 또 경부축을 따라서 일단 첫 번째 그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부산 끝까지, 그리고 이미 호남 지역을 며칠 전부터 계속 그 곳곳이 또 순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경부축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올라오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내려가는데 중간에 뭐 대전이나 대구에서 후보끼리 좀 조우하는 지점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 윤석열 후보는 대구 동대구역에서 그 유세를 하고 이재명 후보는 그 시내 그 동성로에서 또 유세를 하는 그런 대구에서 같은 시간에 있기는 비슷한 있군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거 유세를 했기 때문에 사실 대구가 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러면 영상이 들어왔으니까요. 오늘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첫날 운동 잠깐 보시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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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힘을 내서 이재명이라는 도구
꼭 쓸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새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책 배달 시작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자,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국민들의 곁으로. 선거 출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심상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녹색 복지국가로 가는 이정표를 세워주십사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청년들 대단하십니다. 네.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기득권 양당은 자기 편 먹여 살리기 위해 정치합니다. 저는 청년들 먹여 살리기 위해 정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내 후보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목소리에 힘이 있고 카랑카랑한데 22일간 저 연설 계속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참 힘들겠죠. 박원석 단장, 심상정 후보 호남을 제1번지로 정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호남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번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외신에서마저도 혹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호남의 개혁의 정신 또 진보의 정신으로 이렇게 혼탁한 대선을 바로잡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호남으로 가셨고 예. 또 한 가지는 심상정 후보가 이제 복지 대통령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평등 성장 체제를 넘어서야 된다. 근데 이 불평등 성장 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이 지방 소멸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호남을 찾아가서 우리 호남 시민들과 함께 이런 불평등 성장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복지 국가로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호남을 찾았습니다. 예. 최수영 컨설턴트 국민의당 관계자는 아니지만 네. 지금 안철수 후보는 TK 지역을 맨 처음 찾았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영주가 아버지의 뿌리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강조할 겸 사실 지금 또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 그렇다면 보수의 심장에 가서 나도 보수의 적자이고 이번 정권 교체 내가 한 축이라는 걸 강조를 해야 되니까 바로 대구에 가서 시작한 것 같고 오늘 던졌던 의제들도 뭐 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드의 어디 상주에 가서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윤석열 후보와 어떤 보수의 어떤 그 본류로서 가치를 겨루는 그런 일합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오늘 출정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오늘 출퇴근길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후보들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확성기를 이용해서 유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이제 선거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후보들 광고도 방송되기 시작했는데 후보들 광고도 전하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광고부터 보실까요?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이재명은 말이 많아서 공격적이라서 어렵게 커서 가족 문제가 복잡해서 압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의 상처 대부분은 약자 편에서 싸우느라 생긴 것이라고. 큰 미움이 있다 해도 더 큰 질문을 해주십시오. 너무나 힘든 코로나 위기 극복, 너무나 어려운 경제 위기 해결. 누가 더 잘해낼까? 유능한 경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예. 이재명 후보 광고 봤습니다. 강기정 단장 흑백으로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최대의 약점인 욕설 문제라든가 가족 간의 갈등 문제, 또 이재명 후보 하면 매우 강하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런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건가. 그러려면 그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이 왜 나타났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하면 변방의 장수입니다. 한 번도 이 비주류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변방의 장수가 중심을 향해 나가면서 겪은 그 상처, 또 비주류가 주류로 되는, 후보까지 되는 이런 과정에 생긴 그 상처, 이 상처가 난데 이 상처를 피도 나고 때론 고름도 나는데 이걸 등한시하지 말고 보듬어주라, 안아주라. 여러분들 안아줘서 저를 대한민국의 그 개혁에 또는 대한민국 발전에 도구로 써달라, 이런 것을 진솔하게 그냥 호소하는 겁니다. 예. 애써 뭐 나는 욕설 안 했다, 또 뭐 욕설이 정당했다, 이런 것보다도 훨씬 설득력 있는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광고를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 혼자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믿음과 응원으로 우리 모두는 성장합니다. 윤석열은 국민께서 키워주셨습니다. 국민이 계셨기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으로 오만한 정권과 기득권에 싸울 수 있었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국민이 키워주셨기에 내일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낮은 자세로 따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 2번 윤석열. 예. 윤석열 후보 광고인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가장 신경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난 1년 전만 하더라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후보가 실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국민들이 윤석열이 그 검사 시절 특히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권력자의 부패, 비리, 또 권력의 심장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가감없이 수사를 하고 또 사회 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보고 정치권으로 불러낸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정권 교체의 도구로 우리가 이제 그 받아들인 것인데 이 지금 불공정과 위선과 그리고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이 정권을 바꿔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각인시켜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예. 사실은 아까 그 이재명 후보의 정치 광고를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점은 그냥 우리 강기정 수석께서 욕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그 과거사 또 가정사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거기 문제뿐만 아니고 대장동 사건이나 또는 최근에 그 부인께서 저질러 본 여러 가지 그 저질러서 보여준 직원을 그 몸종처럼 다루고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답을 주지 못하고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 좀 돌봐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 윤석열 후보의 광고는 아무래도 왜 내가 대통령으로 나오게 됐는지를 짧은 그 내용으로 함축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는 기호 3번이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 광고 보시죠. 삶에다 절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야죠. 이제 포지티브하게. 근데 기울기, 치료 이런 게 더 절실한. 그다음에 중간에는 미래의 한 표는 어떨까?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절실한 삶에
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변화의 한 표다. 이렇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예, 심상정 후보 영상 봤습니다. 박원석 단장, 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까? 저게 이제 광고를 만드는 걸 광고로 내보낸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스팟 광고를 찍은 건데 심상정 후보가 제기하는 핵심 메시지, 앞서도 나왔듯이 불평등을 없애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아파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전달한 광고고요. 사실 저게 이제 TV를 통해서 나가는 광고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이제 전달이 안 된 모양이에요. 버전이 여러 가지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광고를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이렇게 네 후보의 광고를 다 봤습니다. 모두 특색이 있지요. 최수영 메시지 네. 컨설턴트, 메시지 전문가가 보시기에 각 그 광고들이 좀 차이가 있지 네, 않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흑백으로 처리하면서 비장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배경에 이제 거친 바닥 같은 걸로 보면서 내가 걸어온 길이 이렇게 험난한 길이었다. 그러면서 약점을 강점으로 아주 소화하는 그런 이제 그 굉장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과감한 전의를 시도했던 것 같고 특히 주목했던 거는 원샷 처리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나옵니다. 본인이 하나만 원샷 처리를 강조함으로써 이재명만 강조하고 이재명의 삶을 약점을 강점으로 보여주자는 그 오롯이 그 부분을 집중하는 그래서 이제 시선을 처리했던 모습이 저는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광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3B 법칙이 있습니다. 베이비, 뷰티, 비스트. 그러니까 가장 잘 먹히는 세 가지가 아기, 그다음에 아름다움, 그다음에 동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광고의 소재로 나오면은 무조건 먹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베이비를 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한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국민이 나를 키워냈으니 성장시켜달라, 책임져달라 그 뜻을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이 선택했고 키워준 윤석열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나왔던 사람들이 청년이에요. 제가 자세히 봤더니 대부분 청년의 각계각층 아주 다양한 청년들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꿈꾸는 나라라고 이제 강조했던 거 싶습니다. 전 재밌었던 건 이제 심상정 후보 거는 약간 오프 카메라 형식이었던 거. 그러니까 광고를 찍는 걸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카메라 꺼진 상태에서 뒷부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오프 카메라 형식은 소통, 격식가 없음 주로 이런 걸 강조할 때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의제들을 자막 메시지로 처리했던 것. 그것이 아주 눈에 띄었고 안철수 후보는 정말 재밌었던 건 스토리텔링 형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삶을 쭉 가져왔는데 군의관부터 강조했습니다. 유일한 군 출신 장교로 군필 후보라는 걸 강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이 살아왔던 길들을 나열형으로 잘 얘기함으로써 본인은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그다음에 과학기술 이런 거에 방점 찍으면서 화려함이 없이 흑백으로 꾸준하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여줬던 스토리텔링 방식이 돋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다르군요. 그런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하 그런 뜻이 하고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 선거 기간에 후보들이 만든 이 영상 광고 역할이 매우 크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DJ와 함께 춤을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좀 그 기발하고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 장면 하나로 DJ의 노쇠함, 그 다음에 DJ가 막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DJ가 무슨 신념이나 사상에 어떤 경도돼 있다는 것, 한 방에 딱 정리된 그 아주 멋진 장면이었고 노무현의 눈물, 노무현의 기타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노무현을 보여줬던 정체성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사실 더더구나 지금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서 온라인 광고 특히나 저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소구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아마 몇 가지 더 버전들을 준비해 놨을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신경 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반대 느낌으로 이렇게 제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강한 추진력 한다 뭐 이런 것을 그동안 이미지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잔잔하고 흑백으로 이렇게 네. 하면서 뭐 셀프 디스라고 하던데 네,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대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윤석열 후보는 그야말로 불의와 부정에 맞서 싸우는 그런 이미지 아니었습니까? 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그래서 정말 정권 교체를 외치는 막 그런 모습을 생각했는데 아이들 손을 잡고 이렇게 따뜻한 음악 나오면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동안 그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반대되는 것으로 광고를 만든 이유가 있었을까? 뭘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선대위 내부하고 아마 PI 팀들하고 협업을 했을 겁니다. 논의했을 텐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사실상 진영 결집은 다 이루어졌다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에서 15%로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완전한 변신을 꾀해야 되거든요. 반대 지점에서 캠페인을 전개해야 그들을 가져올 수 있지 내장점을 홍보해봤자 그들이 흥미를 가지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한 PI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의 영상까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번 대선만큼 후보들의 배우자가 관심을 모았던 적은 없었지요. 배우자들의 행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최근에 과잉 의전 논란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사과까지 했는데 언제쯤 다시 모습을 드러낼까 궁금했는데요. 오늘 비공개로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당초에 일정이 있었다라고 알려졌다가 그게 알려지면서 취소했다라고 했는데 부산, 광주 지역을 비공개로 다녀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아직 본격 등판하지 않았는데 문화예술 종교 분야의 활동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오늘 특이한 움직임이 하나 포착이 됐는데요. 김장환 목사, 교계의 원로지요. 김장환 목사를 한 3시간 정도 만나서 얘기를 나눈 뒤에 직접 차를 몰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오늘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후보들의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먼저 강기정 단장, 예. 김혜경 씨가 비공개로 일정을 수행했어요. 아직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애초에 이제 선거 첫날 오늘 광주에서 최근에 건설사 그 아이파크 그 아파트 무너진 현장에서 광주 대교구 카톨릭 대교구 주관으로 미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미사 현장에 우리 김혜경 배우자가 미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이 언론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애써 김혜경 배우자가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던 것을 다시 첫날부터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공개 일정을 비공개로 돌리면서 예, 오늘 비공개 일정을 진행한 겁니다. 예. 네. 자, 김혜경 씨는 지금 과잉 의전 논란 그리고 또 법인카드 사용 이런 부분들 항상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해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의혹 제기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제보자가 계속 찔끔찔끔 이렇게 제보를 하기 때문에 더 못 빠져나오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7급 A씨라고 하는 이제 이걸 지금 공익 제보했다는 분의 이걸 계기로 이 좀 공직사회에 그 공사가 좀 불분명하고 했던 것들 이런 게 좀 개선되는 계기가 되면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김혜경 씨도 잘못했고 이재명 후보도 잘못했지만 잘못했죠. 그건 잘못했고 저는 그분도 그러니까 그 공익 제보에 의미도 살고 뭐 너무 찔끔찔끔 흘리는 게 꼭 순수해 보이진 못하는데 오히려 그걸 그렇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유인태 전 총장 제보자가 찔끔찔끔 흘린다. 그러면서 의도가 좀 순수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 잘못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김혜경 배우자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애초부터 이제 저 사건은 김혜경 배우자가 충분히 잘못을 사과했고 또 기자들한테 질문 답변까지 받아가면서 사과했던 사안이고 특히 지금 경기도청에서는 그와 관련된 감찰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국민들이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공직자가 계속 제보하는 것이 매우 정치적 의도로 비춰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 유인태 전 총장의 얘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배우자는 제대로 지금 사과 한 번도 안 했고 언론에 정말 진솔한 기자의 질문 답변에도 응하지 않고 그 이후에 그 학력, 경력, 허위 기재 문제뿐만 아니라 그 뒤로 그 녹취록 파동 이후에 한 번도 해명을 않고 있어요. 꽁꽁 숨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을 굳이 비교한다면 좀 이거 불합리하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유인태 총장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정계 원로로서 저런 말씀 하실 수는 있지만 찔끔찔끔 내놓는 것이 아니고요. 사과한다고 하면서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사실 뭐 조금 이야기하고 그만두려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에 이제 사과한다고 나와서 무슨 내용을 사과하는지 모르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보자 A씨가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드셨느냐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서 공개한 것이 초밥 10인분을 집으로 배달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알려진 식구가 3분인데 초밥은 그때 안 먹으면 다 굳어서 못 먹게 되잖아요. 어떻게 10인분을 드시나 기생충이 집에 있나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아무런 대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공금을 유용하고 사실은 소고기라든가 또는 초밥이라든가 이런 게 법률적 용어로 따지면 착복한 것이죠. 뭐 단순히 과잉 의존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이야기도 없이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 일이 아니고 빨리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김건희 씨처럼 과거의 일이고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잘못되었다고 정정하는 것과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이야기하지도 않는 것이 과연 사과인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저는 그것도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오늘 김장한 목사 만나서 이렇게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혹시 왜 만났는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김장한 목사께서는 원래 교계의 기독교계의 원로이자 지도자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거에 임하면서 또 종교 지도자로서 당부하는 말씀을 좀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사실 그 종교인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또 그렇게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종교 활동을 앞으로 종교 지도자를 좀 찾아가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그것을 또 이제 국민들에게도 그 종교 지도자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기정 위원장. 뭐 김건희 배우자가 종교 지도자, 목사님들, 장로님들께 종교 지도자에게 조언을 듣고 말씀을 듣는 거야 100번, 1000번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김건희 배우자나 윤석열 후보에게 쏟아진 비난 중에 하나는 신천지 사건 때 왜 압수수색을 안 했냐 이 논란이 있어요. 신천지를 봐준 거 아니었냐 이런 논란이 있고 또 끊이지 않는 무속 관련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무속과 신천지에 대해서는 기독교라든가 이 정통 우리 종교에서는 정말 화들짝 놀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좀 봐줘라 이렇게 좀 설득하러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 그 시간을 목사 장로님들과 함께 보내고 김장원 목사님을 등과 보내고 왔다고 하는데 이 목회에서도 신천지 문제나 이 무속 관련해서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뭐 그 정도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신천지 그 압수수색 문제는 그때 당시에 중앙 중대본에서 이걸 압수수색하면 오히려 신자들이 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강제 수사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오히려 협조를 얻어서 신자 명단도 전부 확보를 했고 그 과정에 사실은 정부기관에서 반대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 수사를 하고 또 방역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때 당시에 당시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신도 그때 그 요구사항을 철회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그때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공격을 하는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박우석 단장 지금 심상정 후보는 남편이랑 같이 선거운동하고 있죠? 이게 보니까 선거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게 리스크예요. 이게 리스크가 많은 후보들 배우자 관련해서는 어쨌든 언론에서도 논란이 많고 이 심상정 후보의 배우자는 아무 리스크가 없는데 검증을 안 해주십니다. 오늘도 지금 후보하고 정상적인 일정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 배우자 논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선거 처음이죠. 주요 후보의 배우자들이 돌아가면서 사과를 하게 되는 이런 선거 자체가 일단 처음이고 그리고 배우자 논란에 있어서도 양당이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두 분께서 이제 서로 남탓만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김혜경 이재명 후보 부인의 그 논란은 지난번 TV 토론 때 심상정 후보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다. 이재명 후보가 시장 시절에 도지사 시절에 인사권을 가지고 임명한 사람이 자기 그 공무와는 관계없는 부인 수행과 의전과 온갖 잔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방치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법을 어겨도 어긴 거고 공과사를 구분 못해도 구분 못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그에 대해서 뭐 별 말씀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지난번에 사과인 듯 아닌 듯 한 그런 어떤 사과를 했지만 그 뒤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아요. 그 뒤에 나온 논란이 뭡니까?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지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논란에 대해서 계좌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와 별개의 또 다른 계좌들이 발견되고 수상한 거래 정황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도 떳떳하면 공개를 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수영 컨설턴트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씨인가요?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대통령 5년 하고 그만뒀어도 영부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여사는 좀 많이 알아도 그다음에 김옥숙 여사라든지 손명순 여사, 이호 여사는 좀 더 많이 알려졌지만 아마 그랬을 건데 이 후보 부인 이름을 온 국민이 다 알게 되는 거는 참 처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이제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어떤 그 함의를 던져준 그런 이번 대선이 돼버렸는데,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실은 이 대선 후보의 부인들이 사실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요.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두 분의 하는 행보를 보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나오는 순간 이슈가 소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이렇게 그냥 치러질 것 같은데, 이제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당선되고 나면은 남는 것은 또 2부속실을 그러면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남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던 얘기는 태산명동 서일필로 끊어가서 매우 높은데, 차제에 저는 공인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은 내 자신도 엄격해야 되지만 부인 관리도 정말 소홀하면 안 된다. 엄청난 큰 교훈을 던져줬던 대선 같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단일화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윤석열 후보 고민하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 빠른 시간 안에 윤석열 후보 결심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 요구대로 해야 될 텐데 하려면 국민의힘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오늘 단일화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제안한 이후에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보께서 말씀하셔야죠. 대통령 후보가 제안을 한 것이니까 그쪽에서도 대통령 후보께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심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김재원 최고위원 나와 계시니까,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입니까? 아니,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뭐 1위는 윤석열, 2위는 이재명, 3위는 안철수, 4위는 심상정, 이런 조사거든요. 허경영실 넣으면 4위 허경영, 5위 심상정, 이런 조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3위가 1위하고 겨뤄서 이겨보려는 그런 지금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보니까 우상호 민주당 그 총괄선대본부장도 우리 지지자는 모두 다 만약에 안철수, 윤석열 둘을 놓고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자는 모두 안철수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도 했던데, 만약에 저런 안철수 후보가 이런 야권 단일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로서 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지지율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 심상정 후보의 지지자도 모두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한번 윤석열 후보를 이겨보자,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요행수라는 말이죠. 이런 요행수를 가지고 야권의 후보를 정하는 그 단일화 방식을 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이야기죠.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하면 뭐 불공정은 좀 덜하겠죠. 물론 그런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놓고 며칠까지 또는 뭐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는 단일화 제안을 했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책임 전가를 위한 그런 제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께서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시기 위해서 많은 여건을 마련해 드릴 테니 보다 폭넓고 좀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제안을 해 주시거나 마음을 바꾸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굳이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단일화를 해서 확실하게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향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는데요. 다만 안철수 후보께서 내놓은 단일화 제안은 형식적으로는 단일화 제안이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최수영 컨설턴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제안을 했고 빨리 답을 해라라고 하는데 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에 시한이라고 그럴까요? 언제까지 가면은 이게 협상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가요? 저는 주말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질문했으니 대통령 후보가 요구했으니 대통령 후보가 답해라. 당연한 얘기죠.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는데 선대위라든가 당의 어떤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뿐이지 그것이 현명한 해답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제 어저께죠. 검찰 개혁안, 그러니까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해요. 이제 공수처도 이제 뭐 권한을 축소시키고 뭐 그다음에 검찰청에 예산을 부여하고 등등 법무장관의 축소. 그거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 예컨대 1, 2% 차로 신승하면은 180석 거대 여당이 2년 동안 법안 통과하는데 동의해 줄까요? 그거 사실 저거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압도적 정권 교체가 되면 가능하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당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저도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여론조사 방식은 제안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앞에 조건절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조건절이 뭐냐면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을 약속하자. 저는 여기가 조건절이 굉장히 좀 많이 우리가 함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오히려 더 큰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이행 방식,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그 형식 논리는 조금 저는 부차적인 것일 수도 있어서 오히려 저는 힘겨루기가 2, 3일 좀 지금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으니까 진행이 되겠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찾아낼 거다. 왜냐하면 카드가 밖으로 나왔는데 낙장 불입이라는 뭐 제가 뭐 부적절한 용어긴 하지만 뭐 이따 한번 꺼낸 패를 다시 회수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그때 후보 단일화했을 때 방식으로 하자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역선택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얘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측에 제안한 그 여론조사 방식은 100%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지지층을 포함해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고 하신 거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그 이른바 역선택을 가장 경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및 그 정권에서 봉사했던 일했던 인사들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지지층이 지금 약간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지층은 당연히 안철수 후보를 선택이 돼 있으니 그건 일부러 역선택을 하는 공작이나 작전을 펼 필요가 없이 지지층의 정서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역선택을 걱정한다는 말은 뭐 진실일 겁니다. 강계단 전장 어떻게 보면은 우상호 본부장이 천기누설하고 있는데 저 얘기를 해버린 이유는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거겠죠. 우선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철수를 할 거냐 말 거냐의 어떤 다시 한번 시험대에 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만약 안철수 후보가 철수를 하게 되면 영원히 이제 정치는 정말 못하는 거고 안철수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명분 있게 잘 이 철수의 과정을 겪는다면 안철수 후보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상호 후보는 지금 안철수 후보를 포기하지 말라고 단일화를 기현이 끝끝내 고소하라고 응원하는 어떤 이관계를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매우 우상호 본부장은 지금 전략적인 발언을 한 건데요. 안철수 후보를 응원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응원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 단일화가 안 된 것은 여당 핑계 될 게 아닙니다. 여당의 우리들이 어떤 뭐 역선택을 한다 이 핑계 될 게 아니고 이미 단일화 문제는 이준석 대표도 뭐 손오공의 손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서울시장 선거 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말라 죽였거든요. 말라 죽여서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단일화할 생각이 있으면 안철수 후보 방식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지금 총리 임기를 보장하는 개헌 얘기도 하고 그런 만큼 우리와 안철수, 김동연 후보 단일화가 나는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 점에 안철수 후보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원석 단장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분명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방식의 단일화는 국민의힘이 지금 전혀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후보 간 담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일화일 텐데, 근데 사실은 그건 안철수 후보한테 좀 공을 들이고 성의를 보여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아까 우리 이제 김재원 최고께서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내 소수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일화 아니어도 이긴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좀 안철수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적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 좀 이제 시간에 쫓기는 거죠. 저 얘기를 먼저 안 꺼냈으면 모르는데 먼저 꺼내놓은 이상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는 급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안철수 후보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이제 최수영 컨설턴트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주말이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단일화에 관한 그 국민의힘의 거부로 안철수 후보가 명분을 갖고 완주한다. 근데 과연 거기에 힘이 붙을까? 이게 대한민국 대선에서는 특히 이제 단일화 같은 거는 블랙홀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꺼내는 순간에 사실은 후보의 메시지는 사라지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어딜 가든지 안철수 후보에게 오는 마이크는 단일화 어떻게 됩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선거운동에 동력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좀 뭐 양당 정치를 넘어서 시대 교체하겠다고 나서셨는데 저희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다소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신락 같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그런 점을 의식해서인 듯 통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국민대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경쟁이 끝나면 대통령은 모든 진영을 다 대표해야 합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 정부.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죠. 정성호 위원장은 유승민 후보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의 가치에 동의한다고 하면 저는 뭐 당연히 등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민의힘 정치인도 내각에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한다고 하면은 뭐 유승민 뭐 전 후보나 이런 분도 굉장히 능력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전 후보 같은 경우 뭐 그런 분들도 충분히 같이 이 위기 극복에 동의하고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고 하고 하면 뭐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승민이라고 하는 특정 정치인을 떠나서 정치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정파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건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지향점과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분의 말씀의 진정성, 그러니까 말로서는 이게 불경이나 무슨 성경 시편처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실천 의지와 진짜 그렇게 생각할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만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강기정 단장, 지금 정성호 단장이 유승민 후보 얘기했는데 사전에 뭐 이런 교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일단 후보는 지금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삶과 관계되고 먹고 사는 문제라면 박정희 정책이든 DJ 정책이든 다 받겠다. 또 유승민 정책이든 홍준표 정책이든 좋은 정책은 다 받겠다. 정책과 인물은 다 받겠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여러 번 해왔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현충원 방문할 때 이승만 박정희 묘소도 직접 또 참배도 이루어졌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합정부를 이제 꾀하는 이유는 이 윤석열 후보가 자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정치, 마치 누구를 보복하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사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통합정부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이재명 후보는 흥묘백묘론, 아무튼 국민의 먹고 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라면 검은 고양이든 흑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다 좋다 이런, 그리고 자기의 정책과 공약도 때로는 후퇴하고 또 바꾸고 이런 과정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의 연속선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재원 최고께서는 이재명 후보 통합정부 발언 그리고 정성호 단장의 유승민 후보 관련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예를 들어 국민통합정부라면 뭐 저 같은 사람을 등용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뭐 갈지 안 갈지는 그 후에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유승민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관계를 쓰는 것 아닌가.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아직 그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콕 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과히 순수하게 보이지도 않고 또 지금 뭐 국민통합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것은 극도의 그 증오 내지 편가르기, 더 나아가서 극도의 분노 뭐 이런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민통합이라고 말로 이야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저런 이야기는 저는 조금 그동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고 저렇게 이제 좋은 말만 골라서 국민들에게 계속 하기 때문에 더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더 나아가서 너무 믿을 수 없다. 그 표에 도움만 되면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는구나. 그런 인상을 자꾸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사법개혁 공약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현 정부 적폐 수사 발언을 한 뒤에 내놓은 공약이라서 이것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 관련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도 검, 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지휘부는 윤석열 후보의 이 사법개혁 공약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들어보시죠. 망치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저같이 집안 살림을 줄 모르는 사람도 어쩌다 망치 잡으면 전부 벼란박 보면서 못만 찾아댕겨요. 어디 때릴까 하고. 검사 눈에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이겠소.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검찰청에서 일하면 돼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시켜서 없는 제도 만들어내고 아무나 불러가서 자백 받아내고
미운 언론 제갈 물리고 검찰 독재공화국 만들겠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대구 시민 여러분이 심판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손바닥을 펴니까 여러분 왕자 보이죠? 신천지 성도는 무섭고 우리 대구 시민 경북 동민의 생명은 보살피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까? 건진 법사 말은 들어야 되고 대통령이 당부하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지시는 거역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무속공화국, 검찰공화국 막아내고. 자,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은 저렇게 이제 검찰공화국, 검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윤석열 후보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수사검사들은 전부 이제 수사를 할 수 없는 부서나 또는 지방으로 그 쫓아내고 친정권과 그 친한 검사들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각종 수사를 좀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수사가 제대로 그 전부 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런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사가 왜 이루어지나 하면 사실은 그 검사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이제 검사들에게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민정수석을 통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쳐온 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그 민정수석실을 아예 폐지하겠다. 즉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하는 일은 완전히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것이 이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없애겠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민정수석을 통한 검찰 통제가 없다면 그다음에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개별적인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것조차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수사에 완전히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검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정치권의 눈치를 완전히 보지 않고 더군다나 인사나 예산까지 독립시키면 검찰은 자체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청와대에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가 각종 수사에 개입하면서 하다가다 안 되니까 검찰총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하면서 또는 검찰 인사권을 통해서 정 안 되면 검찰총장 징계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악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불공정과 불법적인 행위를 막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저 검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임명된 그렇게 발탁된 검사들이 전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전제예요. 예. 즉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데 거기에 대고 저렇게 그 거꾸로 이야기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분들이 지은 죄가 워낙 많으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면 뭔가 드러날 죄가 많은 분들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그 펄쩍 뛰면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기정 반장님 결국은 들어보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공수처를 만들고 수사권 조정을 했던 것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하자고 한 거고 그 방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자 이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윤석열 총장을 총장으로 세웠던 이유는 검찰개혁하라고 세웠거든요. 근데 검찰개혁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 해오다가 이것을 되돌리겠다라고 어제 선언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검찰개혁을 되돌리겠다라고 어제 선언했는데
이 점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겠다. 적폐 정권이기 때문에 수사하겠다는 거의 이탄입니다. 정확하게 검찰개혁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사과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저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생각이 같다면 검찰개혁을 더 과속화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답해야 되는데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겠습니다. 되돌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정확하게 답변하는 겁니다. 이거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분노한다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죠. 그렇지만 아직 윤석열 후보 사과 표명은 하지 않았고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원석 단장, 혹시 윤석열 후보가 어제 내놓은 사법개혁 공약이 현 정부 적폐 수사 발언과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뭐 아무래도 그게 연상이 되죠. 그 좀 전에 우리 그 강기정 수석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검찰 개혁을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 얘기인 것 같고요. 다른 대통령 후보가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해서 검찰 업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건 좀 설득력이 있어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 자체가 검찰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적폐 수사 얘기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 서울중앙지검에 기용하면 왜 안 되냐. 이렇게 자기 측근인 사람을 구체적으로 호명하면서 검찰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검찰을 모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개입했는지 몰라도 윤석열 후보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검찰 내에 본인의 측근들이 윤석열 사단이 여전히 포진하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거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 요청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검찰만 유독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갖겠다는 것도 검찰을 일반적인 정무 요청과는 다른 그런 특수한 조직으로 보는 그런 어떤 사고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국회 의석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데 2024년 총선 전에 저게 되겠습니까? 현실성도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번 대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도 큰 관심이죠. 지금 대구에 사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지금 병원에 있는데 퇴원 후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까 하는 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대구 달성군에 들어갈 사저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찾아오는 아주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핫플레이스가 된 거지요. 네,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데 대구 달성군 육아읍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 아마 메시지를 낼 것 같다라고 전망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단수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교도의 정치화된 메시지를 내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큰 어떤 득이나 큰 실이 날 메시지는 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처까지도 사실 당내에서는 이미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후보에게 투영되고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합니다. 들어보시죠.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낼까? 뭐 대통령께서 뭐 이재명 후보 도우라는 그런 메시지는 안 나오는데 선뜻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대선 전에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대선 전에 나올 확률이 안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3월 9일 가까이에서 나오실지 안 그러면 그 전에 나오실 경우에는 메시지가 안 나오시겠습니까? 국민한테 감사 메시지가 되든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든 만약에 늦어져서 선거 이후에 나오시게 되면은 뭐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시겠죠. 예,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 나오시겠습니까? 나오겠다는 전망이군요. 최수영 컨설턴트.
네, 이거 뭐 저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이제 뭐 조원진 우리 공화당 후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 선거의 영향력을 좌우할 지금 그런 어떤 스윙보우터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어떤 누구 후보의 유불리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메시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지자들, 그러니까 책을 내게끔까지 도와줬던 그런 지지자들의 감사의 메시지 낼 것 같고 저는 저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사실 활용해가지고 저 지금 대선 후보 캠페인까지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분은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용점을 많이 가지고 이제까지 온 정치인이라서 저는 저분의 말이 그렇게 크게 신뢰해서 들리진 않습니다. 예. 김재원 최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근 용태가 궁금한데 건강 상태가 좀 회복이 많이 되셨다고 들었습니까? 네, 뭐 거의 그 약간의 치료를 더 받아야 되지만 뭐 거동에 불편함은 없는 정도. 그리고 무슨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완화된 상태라고. 그럼 퇴원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실제 있나요? 이제 저 집을 20일 경에 인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20일에서 28일 사이 이달 말 사이에는 퇴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구를 잘 아시니까 지금 보이는 저 사저 모습, 저기는 대구 시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시내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가야 되는 그 달성군 육아읍이고요. 예. 거기 이제 저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좀 도시화가 진전된 그 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 완전 시골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지금 저렇게 보이는 그 집에서 앞부분을 보면 전부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뭐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는 아파트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조원진 대표 또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도 전부 다 좀 추측의 말씀이고 실제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수준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퇴원할 때 국민께 직접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지난번에 그 사면 이후에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는 있을 텐데 거기에 과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기정 단장은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으로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나와줘야지요. 퇴원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헌정이 국정이 단절된 거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고요. 만약 상식적이지 않으면 정말 억울합니다. 검찰 다시 한번 바꿔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윤석열 후보가 많이 타격을 받게 되겠죠. 예. 상식적으로는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죠. 예. 메시지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지요. 네.